지난 15년간 한국의 기업 금융 컨설팅 시장은 정말 이제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법이 바뀌면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그 전략을 막기 위해 또 법이 바뀌는 그런 끊임없는 진화의 연속이었죠. 오늘 그 15년간의 역동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회사 오너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 이익이 많이 쌓였어요. 그럼 이 돈 어떻게 꺼내 쓰시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5년간 수많은 컨설팅 전략들이 나타나고 또 사라져 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어쩌면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빼갔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는 이게 대표이사가 회사에 갚아야 할 빚으로 남거든요. 인정이자까지 붙고 은행 대출 받을 때도 엄청 불리하죠?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느냐, 이게 바로 컨설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가지급금이라는 핵심 문제에서 출발해서 시대별로 어떤 플레이, 어떤 전략들이 유행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게임의 법칙은 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시기는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기회가 막 열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와, 2010년대 초반은 정말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거의 매년 새로운 아이템이 터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법이 바뀌니까 컨설턴트들은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새로운 해결책들을 시장에 내놓았던 거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2011년에 상법이 바뀌면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표이사가 가진 주식을 회사에 팔고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아버리는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생긴 거거든요. 이 전략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0%. 당시에는 주식을 팔아서 아무리 많은 차익이 생겨도 세금은 딱 10%만 내면 됐거든요. 그러니 수십억 원의 가지급금을 한 번에 정리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국세청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컨설턴트들이 새로운 창을 만들면 국세청은 그걸 막을 방패를 준비합니다. 2014년쯤 되니까 새로운 방법이 또 유행하기 시작해요. 대표이사가 발명한 특허 같은 거에 대해서 회사가 보상금을 주는 건데 이게 비과세라는 점을 활용한 거죠. 그러자 국세청이 바로 카운터를 날립니다. 2017년에 법을 바꿔서 비과세 한도를 300만 원으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500만 원, 700만 원으로 오르긴 했지만 예전처럼 수억 원씩 비과세로 가져가던 강력한 혜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창과 방패의 게임이 시작된 거죠. 자, 이제 게임의 판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국세청의 감시가 점점 더 촘촘해지면서 이제 전략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해져야만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역시 돈 문제죠. 바로 세율이었습니다. 꿈의 세율 10% 시대가 끝나고 20%, 심지어 25%까지 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 세금 부담이 2배 이상으로 뛰니까 예전처럼 그냥 주식 팔아서 해결하는 방식은 너무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래서요, 이제 전략의 목표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차피 파는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양도 차익 자체를 줄이자는 거죠. 어떻게? 바로 취득가액을 높여서요. 여기서 아주 논란이 많았던 전략, 바로 증여 후 이익 소각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표가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합니다.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죠. 여기서 핵심은 배우자가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이 예전 액면가가 아니라 지금 시가인 6억 원으로 새로 딱 찍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주식을 회사가 다시 6억 원에 사들이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6억 원에 사서 6억 원에 팔았으니 양도 차액이 0원, 내야 할 양도소득세도 0원이 되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국세청 입장에선 이게 정상적인 거래로 보였을 리가 없죠. 이거 단계만 여러 개지 사실상 대표가 회사에 직접 한 거랑 뭐가 다르냐. 이게 바로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이걸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아주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전략들이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하니까 컨설팅의 흐름이 또 한 번 방향을 틉니다.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바로 가족법인입니다. 가족법인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배당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존 사업체로부터 배당을 받는 구조를 짜는 거예요. 개인이 직접 받으면 소득세가 어마어마한데 법인이 받으면 훨씬 낮은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요. 이건 예전처럼 한 번에 가지급금 해결하고 끝내는 단발성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훨씬 고차원적인 방식이었죠. 그런데 2023년에 이 가족법인 전략에 거의 날개를 달아주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지분율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달랐는데 이제는 자녀 법인이 사업체 지분을 20%만 갖고 있어도 받는 배당금의 80%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개정으로 가족법인은 현대컨설팅의 거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난 15년간의 변화를 쭉 훑어봤는데요. 정말 엎치락뒤치락했죠? 이 치열한 창과 방패의 게임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변치 않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영원한 전략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세법은 계속해서 허점을 막기 위해 진화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상법 절차만 잘 지키는 걸 넘어서 왜 이 거래를 했는지 그 경제적인 합리성을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게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벌써 다음 라운드가 예고되어 있거든요. 주목할 점은 게임의 다음 라운드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현재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핵심 플레이, 그러니까 불균등 증자나 감자 같은 자본 거래가 바로 다음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는 이런 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개정안을 이미 발표했거든요. 결국 25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규제가 생기면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그 전략이 유행하면 또다시 새로운 규제가 뒤따른다는 거죠. 이 창과 방패의 게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컨설턴트의 다만스는 무엇이 될까요?